호라비는 의식을 잃은 재벌 총수를 발견했고 그의 품에서 깨어난 그녀는 예상치 못한 말을 건넸다. 왜 절 만지는 거죠?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42층 높이에서 한밤중에 쓰러졌을 때,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가 그녀가 존재조차 몰랐던 한 남자였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다. 한밤중에 정적을 깨뜨린 단 한 번의 소리, 한 번의 구조, 그리고 꺼져가는 숨결 속 한 번의 속삭임이 어떻게 사회의 양극단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누군가 쓰러졌을 때 외면하지 않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게 될까? 새벽 12시 7분, 박지훈은 38층 로비의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의 소음도, 에어컨의 웅웅거림도, 경비원의 발소리도 아니었다. 위층에서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떨어진 것처럼 둔탁하고 무거운 충격음이었다. 지훈은 대걸레 자루를 꽉 쥔 채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정적. 그는 손목에 찬 싸구려 시계를 보았다. 유리에 흠집이 가득한 아내가 남긴 선물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같이 그 시계를 찾다. 12시 8분. 소리가 더 크고 선명하게 다시 들렸다. 지훈은 대걸레를 내던지고 비상계단으로 달려갔다. 심야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되었다.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빠르게 계단을 올랐다. 42층 청소부에게는 금지된 구역이었다. 그곳에는 최고 경영진의 사무실과 회의실, 그리고 전설적인 아우라 그룹의 총수 윤서아의 개인 집무실이 있었다. TV에 나오고 신문에 실리며 권력자들조차 두려워하는 여자. 지훈은 단 한 번도 이곳에 올라와 본 적이 없었다. 그럴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규칙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42층으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비상등만이 길게 뻗은 공간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복도 끝 집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지훈은 그곳으로 달려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얼어붙었다. 거대한 파노라마 창문 앞바닥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어두운 비즈니스 정장, 대리석 바닥에 흩어진 밝은 머리카락, 앞으로 뻗은 손과 펼쳐진 손바닥. 그 옆에는 엎질러진 물컵과 흩어진 약들이 보였다. 윤서아였다. 지훈은 그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다. 미약하지만 뛰고 있었다. 호흡은 얕았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젠장. 그가 숨을 헐떡였다. 젠장, 젠장, 젠장. 그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119입니다. 말씀하세요. 여성분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우라타워 42층입니다. 지훈은 빠르게 말했다. 맥박이 약하고 호흡이 얕습니다. 옆에 약이 흩어져 있는 걸로 보아 약물과다 복용 같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출동합니다.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지훈은 휴대폰을 옆에 내려놓고 혹시 모를 구토에 대비해 그녀의 몸을 옆으로 돌렸다. 기도를 확인하고는 자신의 점퍼를 벗어 덮어주었다. 집무실 안은 에어컨이 세게 작동하고 있어 쌀쌀했다. 그때 윤서아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박지훈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청소부입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입술이 작게 움직였다. 지훈은 그 말을 듣기 위해 몸을 더 가까이 숙였다. 내 아들. 데려가게 두지 마. 그녀는 속삭였다. 지훈은 그대로 멈췄다. 뭐라고? 누구한테?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시 의식을 잃은 후였다. 구급차는 11분 만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신속하게 윤서아의 상태를 살피고 링거를 놓은 뒤 들거드로 옮겼다. 목격자이신가요? 대원 중 한 명이 지훈에게 물었다. 네, 제가 발견했습니다. 무슨 약을 복용했나요? 모르겠습니다. 저기 약들이 있습니다. 지훈이 흩어진 캡슐들을 가리켰다. 구급대원이 약 몇 개를 봉투에 담았다. 수면제네요. 강력한 겁니다. 위험한 양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속이 갑갑하게 조여왔다. 그녀가 실려나갔다. 그는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서서 물이 흥건한 바닥과 흩어진 약들, 그리고 활짝 열린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밖의 도시는 불빛으로 반짝였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잠든 사이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한 여자가 이 높은 곳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지훈은 한숨을 쉬고 휴대폰을 꺼내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실장님, 박지훈입니다. 42층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윤서아 대표님께서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경영진에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폭발했다. 자네가 거기서 뭘 하고 있었어? 거긴 출입금지 구역이잖아. 소리가 들려서 올라가 보니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살아 계십니다. 침묵. 거기서 기다려. 지금 바로 가지. 지훈은 전화를 끊고 책상 모서리에 걸터앉아 아내의 시계를 보았다. 12시 43분. 불과 30분 전만 해도 그는 그저 바닥을 닦고 있었다. 평범한 밤, 평범한 근무.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어떻게 변했는지는 몰랐지만 그는 직감했다. 인생이 방금 급격한 커브를 돌았다. 최 실장은 20분 후에 도착했다. 그와 함께 온 2명의 보안팀 직원은 사무실에 들어와 모든 것을 살피고 사진을 찍었으며 지훈에게 수십 가지 질문을 던졌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게 확실한가? 옆으로 눕히고 제 점퍼를 덮어준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층에 다른 사람은 못 봤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약을 먹은 게 확실한가? 지훈은 긴장했다. 누가 도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 실장은 대답 대신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기만 했다. 집에 가게. 박지훈 씨, 내일 다시 와서 이야기하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점퍼를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계단을 천천히 무겁게 내려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머릿속에서는 윤서아의 말이 맴돌았다. 내 아들, 데려가게 두지 마. 무슨 뜻이었을까? 누가 그녀의 아들을 데려가려 한다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자신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지훈은 건물을 나섰다. 거리는 텅 비고 차가웠다. 그는 점퍼에 지퍼를 올리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집에는 아들 준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8살, 엄마를 닮은 밝은 머리카락과 진지한 눈빛을 가진 아이. 준서는 곰 인형을 껴안은 채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다. 지훈은 방에 들어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 왔다. 그가 속삭였다. 준서는 깨지 않고 고른 숨을 내쉬었다. 지훈은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보며 윤서아의 말을 떠올렸다. 3년 전 아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던 자기 자신을 떠올렸다. 아내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의사들이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병상에 서서 손을 잡고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을 때 그때 그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준서는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 절대 버려졌다고 느끼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윤서아의 말을 듣고 그는 깨달았다. 그녀도 같은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지훈은 일어나 방을 나와 부엌에 앉아 보리차를 끓였다.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아직 사건에 대한 뉴스는 없었다. 아마도 조용히 덮은 모양이었다. 그는 차를 마시고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앞에 윤서아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창백하고 무방비 상태에 TV에서 보던 그 철의 여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깨달았다. 정상에 있는 사람들도 추락한다는 것을. 단지 그들의 추락은 아무도 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준서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 잠이 들었다. 오후 3시에 깨어나 뉴스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윤서아에 대한 소식도 사건에 대한 언급도 일절 없었다. 이상했다. 그는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실장님, 박지훈입니다. 그분은 괜찮으십니까? 살아있어. 안정적이야. 더는 알 필요 없어. 저는 언제부터 출근하면 됩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늘 저녁 8시에 작업복 말고 평상복으로 보안팀으로 와야 할 얘기가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 말입니까? 와보면 알아. 전화가 끊겼다. 지훈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화면을 응시했다. 불안감이 밀려왔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저녁 8시, 그는 건물에 도착해 5층 보안팀으로 올라갔다. 최 실장과 딱딱한 표정의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그를 맞았다. 앉게, 박지훈 씨, 최 실장이 말했다. 지훈은 자리에 앉았다. 남자 중 한 명이 서류 폴더를 열었다. 박지훈, 34세, 사별. 2년간 청소부로 근무. 그전에는 아르바이트. 아내는 암으로 사망. 아들 8세.
변두리 월세 아파트에 거주. 빚 없음. 전과 없음. 지훈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어젯밤 당신은 42층에서 윤서아 대표를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했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다시 한번 설명해봐. 거기서 뭘 하고 있었지? 소리를 들었습니다. 확인하러 올라갔다가 그분을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 층은 출입금지 구역인 거 알지? 압니다. 하지만 제가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분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아니면 자네가 직접 그분을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구조국을 벌인 건 아닐까? 지훈은 움찔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이다. 남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자네가 그녀에게 약을 먹이고 영웅처럼 보이려고 구급차를 불렀을 가능성도 포함해서 말도 안 됩니다. 지훈이 숨을 내뱉었다. 저는 그분이 거기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소리가 나서 가봤을 뿐입니다. 그 층에 CCTV는 꺼져 있었더군. 참 편리하지, 안 그런가? 지훈은 입을 다물었다.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봐, 박지훈 씨, 최 실장이 끼어들었다. 자네를 비난하는 게 아니야? 그냥 확인하는 거지? 알다시피 윤서아 대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철저히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어. 자네 집을 좀 확인해도 괜찮겠나? 안 됩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집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놀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숨기는 게 있다는 건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영장을 가지고 오십시오. 침묵. 최 실장이 한숨을 쉬었다. 좋아. 일단은 그렇게 하지. 하지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네는 임시로 직무에서 배제된다. 무슨 근거로 말입니까? 내부 조사에 근거해서다. 일하지 않는 기간의 급여는 지급될 테니 회사에는 나오지 마.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가보게. 그는 사무실을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가 거리로 나섰다. 불공평함에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목숨을 구했는데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지훈은 밤의 도시를 걸으며 고층 빌딩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저 건물 어딘가에 자신이 구한 여자가 누워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 때문에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혔다는 사실조차 모르겠지? 어쩌면 알고도 상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윤서아는 병실에서 눈을 떴다. 흰 벽, 링거, 조용한 모니터 소리.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입안에서는 쇠맛이 났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내려 애썼다. 마지막 기억은 흐릿했다. 집무실, 약, 물컵, 그리고 그저 잠들어서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욕망. 그 다음은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목소리. 정신 차리세요. 그녀가 알지 못하는 한 남자의 얼굴.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흰 가운을 입고 손에 차트를 든 남자였다. 윤서아 대표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여기가 어디죠? 그녀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개인 병원입니다. 어젯밤에 실려오셨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제때 조치가 취해졌어요. 윤서아는 눈을 감았다. 약들이 떠올랐다. 2알을 먹고 또 2알을 먹고 그러다 술을 잃었다. 그저 잠들고 싶었다. 몇 시간만이라도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누가 저를 발견했죠? 그녀가 물었다. 귀사의 직원인 박지훈 씨입니다. 청소부라고 하더군요. 그분이 구급차를 부르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의사들이 말하길 그분이 아니었다면 대표님은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청소부. 윤서아는 얼굴을 찌푸리며 그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오직 목소리만. 정신 차리세요. 그는 지금 어디 있죠? 모르겠습니다. 대표님을 이송한 후에 돌아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테이블에 놓았다. 윤 대표님, 저희는 심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6개월 전에도 불면증으로 찾아오셨었죠. 제가 약한 약을 처방해드렸습니다. 대표님은 복용량을 5배나 초과하셨어요. 이건 위험합니다. 계속 이렇게 생활하시면 다음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서아는 침묵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다. 심리상담가, 치료, 휴식이요.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계십니다. 몸이 버티지 못하고 있어요. 전 괜찮아요.
그녀가 잘라 말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겁니다. 윤서아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여기 얼마나 더 있어야 하죠? 최소 3일입니다. 몸을 회복시키고 장기들을 검사해야 합니다. 저에겐 3일이나 시간이 없어요. 내일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하루만이라도 계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의사 처방 없이 약을 복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가 그만두게 하고 싶어서였다. 의사가 나갔다. 그녀는 혼자 남았다. 휴대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 43통, 메시지 28개가 와 있었다. 모두 비서, 부사장, 파트너들에게서 온 것이었다. 모두 같은 것을 묻고 있었다. 어디 계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윤서아는 어느 것에도 답하지 않고 휴대폰을 끄고 눈을 감았다.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아들 하준에 대한 생각, 재판에 대한 생각, 아들을 데려가려는 전남편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신이 지고 있다는 생각, 너무 지쳤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너무 지쳐서 때로는 포기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하준은 그녀가 여전히 싸우는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이다. 저녁에 변호사인 강민석 변호사가 찾아왔다.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하며 서류 폴더를 옆구리에 낀 남자였다. 윤 대표님, 소식 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소송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는 자리에 앉아 폴더를 열었다. 좋지 않습니다. 전 남편이 하준이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을 요구하는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표님의 바쁜 일정, 아이와 보낼 시간 부족,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정서적 불안정, 그녀가 되물었다. 네,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했더군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고 아들을 거의 보지 못하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몇 번 감정을 터뜨린 일, 그리고 이제 이 약물과다 복용까지.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송은 패소입니다. 윤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모를 겁니다. 윤 대표님,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알아선 안 됩니다. 아무도. 강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재판은 2주 후입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논거가 필요합니다. 대표님이 좋은 어머니라는 것을 증언해줄 증인, 안정적이라는 증거들이요. 필요한 건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떠났다. 윤서아는 혼자 남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인생이 끝없는 전투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회사를 위한 전투, 아들을 위한 전투, 그저 숨 쉴 권리를 위한 전투. 그리고 그녀는 지쳤다. 너무 지쳐서 때로는 그냥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안 된다. 포기할 수 없다. 만약 그녀가 포기하면 그들은 하준을 데려갈 것이고 그것만은 견딜 수 없었다. 다음 날 윤서아는 퇴원했다. 그녀는 51층에 있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파노라마 창문과 디자이너 가구, 그리고 텅 빈 방들로 가득한 거대한 아파트로 돌아왔다. 하준은 학교에 가 있었다. 보모가 아침에 데려갔다. 윤서아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탁자 위의 사진을 보았다. 2년 전 바다에서 하준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이는 웃으며 그녀를 껴안고 있었다. 그녀도 미소 짓고 있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더 간단했다. 전화가 울렸다. 회사 보안팀 번호였다. 네, 그녀가 받았다. 윤 대표님, 최 실장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무엇을 말이죠? 대표님을 발견한 박지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윤서아는 긴장했다. 그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무슨 위협이요? 그는 제 목숨을 구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그가 대표님을 그런 상태로 몰아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서아는 잠시 침묵했다. 좋아요. 조사하세요. 하지만 조용히. 스캔들은 원치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불안감이 솟구쳤다. 만약 진실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녀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법원은 뭐라고 할까? 전 남편은 뭐라고 할까? 안 된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윤서아는 다시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실장, 그 박지훈이라는 사람이 입을 다물게 하세요. 돈은 필요한 만큼 주세요.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고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 대표님, 그는 대표님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를 치워야 하는 거예요.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아들과 찍은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미안해. 하지만 널 잃을 순 없어. 이틀 후, 지훈은 보안팀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최 실장이 그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해고에 대한 보상금 일세, 3개월치 월급이야. 지훈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왜 해고입니까? 윤서아 대표님께서 그게 최선이라고 결정하셨네. 누구를 위한 최선 말입니까? 최 실장은 한숨을 쉬었다. 잘 듣게, 박지훈 씨,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자네가 그녀를 구했지만 그녀는 자네가 본 것에 대해 떠벌리고 다닐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 지금 그녀는 그럴 여유가 없어. 소송, 언론, 적들. 이해하겠나? 아니요, 이해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숨을 구했는데 그녀는 저를 해고하는군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돈 받고 조용히 떠나게. 아니면 문제가 생길 거야. 지훈은 봉투를 보다가 최 실장을 쳐다보았다. 그분께 전해주십시오.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을 것이고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요. 제가 말할까 봐 두렵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저는 남의 비밀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몸을 돌려나갔다. 최 실장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녁에 지훈은 학교에서 준서를 데리고 나왔다. 지하철 요금을 아끼기 위해 집까지 걸어갔다. 아빠, 이제 일 안 해? 아이가 물었다. 응, 우리 아들. 잘렸어. 왜? 아빠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서. 준서는 생각에 잠겼다. 엄마가 그랬는데 옳은 일은 사람들이 항상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아들 앞에 쪼그려 앉았다. 엄마 말이 맞았어. 그리고 우리는 옳은 일을 할 거야. 그게 어렵더라도 말이야. 약속할 수 있지? 응, 약속.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지훈은 아내의 말이 정말 옳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항상 말했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 나머지는 따라올 거야. 그는 그렇게 살았고, 직장을 잃고, 돈을 잃고, 내일에 대한 확신을 잃었다. 하지만 양심은 깨끗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더 중요한 것이리라. 일주일 후, 지훈은 쇼핑몰 야간 경비원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 월급은 더 적고 근무 시간은 더 나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준서는 적응했다. 왜 아빠가 아침에만 집에 오는지 더는 묻지 않고 학교 가기 전에 그를 더 꽉 껴안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근무하러 가려던 참에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지훈 씨 되십니까? 엄격하고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만. 윤서아입니다. 지훈은 멈칫했다. 듣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청담동에 있는 꿈이라는 카페에서 뵙고 싶습니다. 와주시겠습니까? 무슨 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지훈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서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녀가 전화를 했는지, 왜 만나자고 하는지,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는 답을 몰랐지만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눈을 보고 묻고 싶었기 때문이다. 왜 저를 해고했습니까?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까? 왜 저는 당신에게 위협적인 존재입니까?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아니라 내일 그는 답을 얻거나 아니면 애초에 답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지훈은 약속 시간 10분 전에 카페에 도착해 창가에 앉아 차를 주문했다. 정확히 2시가 되자 윤서아가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단정한 회색 정장에 완벽한 헤어스타일, 차가운 표정.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 지훈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건조하게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지훈이 답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았다.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그저 오랫동안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탐색하는 눈빛이었다. 저를 기억 못하시는군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기억합니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죠. 제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죠. 네. 그리고 저는 당신을 해고했고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아는 시선을 내렸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고 저는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셨습니까? 그녀는 눈을 들었다. 당신이 제 약한 모습을 봤다는 것, 당신이 진실을 안다는 것, 당신이 말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제가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요. 지훈은 말없이 있었다. 저는 아들을 두고 소송 중입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전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해요. 만약 그가 제가 약을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이길 것이고 저는 하준이를 잃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 아이를 잃을 수 없어요. 저에게 남은 전부입니다. 제가 아직 버티고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지훈은 그녀를 보았다. 차가운 재벌 총수가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한 명의 어머니가 보였다. 누구에게도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절대로요. 윤서아는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다. 왜죠? 그건 제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냥 도왔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당신의 인생이죠.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군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그저 제 아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 뿐입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라고요. 아내분은 현명한 분이셨군요. 네, 그랬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서아는 시선을 떨구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저에게는 아들이 있고 그 아이를 위해 삽니다. 그녀는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몇 살이죠? 8살입니다. 제 하준이와 같군요.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지훈 씨, 윤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승진과 함께 복직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싶고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일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거긴 급여가 더 적을 텐데요. 압니다. 하지만 저를 위협으로 여겼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럼 적어도 보상은 하게 해주세요. 돈이든 도움이든 뭐든지요. 필요 없습니다. 지훈이 다시 말했다. 보상을 바라고 당신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아들 숙제를 도와줘야 해서요. 윤서아도 일어섰다. 지훈 씨, 잠시만요. 그가 돌아섰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외면하지 않아 주셔서, 그리고 침묵해 주셔서.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드님을 잘 지켜주세요. 당신의 제국보다 그 아이가 더 필요할 테니까요. 그는 카페를 나섰다. 윤서아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웠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그녀가 그런 사람들을 보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2주가 지났다. 윤서아는 업무에 복귀했다. 회의, 협상, 계약,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내면에서 무언가 변했다. 그녀는 박지훈이라는 남자와 그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아드님을 잘 지켜주세요. 당신의 제국보다 그 아이가 더 필요할 테니까요. 누구도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모두가 돈, 권력,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는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가 옳았다. 하준은 정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너무 드물게 보았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출장을 가고 학교 행사를 놓쳤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자랐고 그녀가 볼 시간도 없는 그림을 그렸으며 그녀가 대답해줄 시간이 없는 질문들을 했다. 어느 날 저녁, 윤서아는 평소보다 이른 저녁 8시에 집에 돌아왔다. 하준은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다가 그녀를 보고 벌떡 일어났다. 엄마, 일찍 왔네? 응, 우리 아들. 집에서 일 좀 하려고. 아이가 그녀를 꼭 껴안았다. 윤서아는 아들을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엄마, 내가 그린 그림 보여줄까? 하준이 물었다. 물론이지. 그는 방으로 달려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돌아왔다. 거기에는 집 한 채, 나무 한 그루, 그리고 손을 잡고 있는 크고 작은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이건 엄마랑 나야, 하준이 설명했다. 별장에 같이 있는 거야? 우리 여름에 거기 갔던 거 기억나?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났다. 1년에 단 일주일. 그녀가 휴대폰을 끄고 오직 아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 기억나? 우리 아들. 정말 예쁘게 그렸네? 우리 또 갔으면 좋겠어. 하준이 말했다. 일 없이, 휴대폰 없이 그냥 둘이서만 갈 수 있을까? 윤서아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갈 수 있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약속할게. 곧 가자. 하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진짜지. 그는 다시 그녀를 껴안았다. 윤서아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보았다. 창유리 너머로 도시가 불빛으로 반짝였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저 아래에서 살고 있었다. 각자의 삶, 각자의 문제, 각자의 기쁨을 안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탑 꼭대기에 앉아 이제야 깨달았다. 정상에서의 외로움이 가장 끔찍하다는 것을. 밤에 윤서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약은 협탁 서랍에 있었지만 그녀는 손대지 않았다. 의사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녀는 일어나 테라스로 나갔다. 아래의 도시는 숨쉬고 살아가고 움직이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윤서아는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높이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녀는 움찔하며 돌아섰다. 테라스에 박지훈이 서 있었다. 여긴 어떻게? 그녀가 숨을 내뱉었다. 일하는 중입니다. 이 건물 경비원으로 고용됐거든요. 옥상 순찰 중입니다. 윤서아는 할 말을 잃고 침묵했다. 지훈이 가까이 다가왔다. 밤에 자주 여기서 계십니까? 가끔요. 잠이 안 올 때?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들은 나란히 서서 말없이 있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지훈 씨, 윤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높은 곳이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습니다. 하지만 아래를 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럼 어디를 보는데요? 앞이나 위를 봅니다. 예를 들면 별 같은 거요. 윤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별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도시가 너무 밝았다. 여기서는 보이지 않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보이는 곳으로 떠나야죠. 떠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언제나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윤서아는 그를 쳐다보았다. 항상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군요. 항상 그럽니다. 거짓말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제가 어울리는 사람들과는 다르시네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보셔야 할지도 모르죠. 윤서아는 생각에 잠겼다. 그가 옳았다.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했다. 아첨하고 동의하고 복종했다.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은 말했다.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그녀가 부탁했다. 아내분, 아드님, 어떻게 사시는지요? 지훈은 난간에 기댔다. 아내 이름은 은혜였습니다. 대학교에서 만났죠? 아내는 교사를, 저는 엔지니어를 꿈꿨습니다. 저는 졸업하지 못하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돈이 필요했거든요. 일찍 결혼했고 준서가 태어났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는 말을 멈췄다. 그러다 은혜가 아팠습니다. 암, 말기였죠. 의사들은 1년, 어쩌면 2년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1년 반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싸웠죠. 준서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다행히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9월 1일 입학식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서는 5살이었습니다. 엄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죠. 매일같이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윤서아는 가슴이 조여 오는 것을 느꼈다. 정말 안타깝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인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자랐고 저는 일하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청소부 일을 구했죠. 근무 시간이 좋았거든요. 밤에 일하고 낮에는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월급은 적지만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검소하게. 하지만 함께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남편분, 아드님에 대해서요. 윤서아는 잠시 침묵했다. 남편, 전 남편과는 3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는 제 경력을 견디지 못했죠. 제가 가족보다 일을 더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말 많이 일했습니다. 회사를 세우고 여자가 정상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하려 했죠. 집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하준이는 저와 함께 남았습니다. 그때는 전 남편도 반대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제가 나쁜 엄마라고, 아이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는다고, 하준이가 혼자 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옳아요. 저는 나쁜 엄마입니다. 아닙니다. 지훈이 반박했다. 당신은 나쁜 게 아닙니다. 지친 겁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윤서아는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당신은 저를 모르잖아요. 압니다. 당신 눈에서 제가 은혜를 잃고 거울을 봤을 때와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두려움, 외로움, 피로. 당신은 혼자서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요? 그래서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윤서아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평생을 강해져야 한다고, 약점을 보이지 말라고,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지훈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럼 다시 배우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드님과 하루를 보내세요. 휴대폰 없이, 일 없이 그냥 곁에 있어 주세요. 그건 약점이 아니라 힘입니다. 윤서아는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니라 오직 이해만이 담겨 있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입니다.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힘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분이셨군요. 네, 그랬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말없이 서 있었다. 바람이 잦아들었다. 아래의 도시는 잠들고 있었다. 지훈 씨, 윤서아가 문득 말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외로우신가요? 그는 생각에 잠겼다. 육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외롭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준서가 곁에 있고 은혜에 대한 기억이 곁에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채워줍니다.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지는 않으세요? 지훈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가끔은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저 혼자가 아니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과 기쁨, 고통, 그리고 침묵을 나누기 위해서요.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행복할 겁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냥 이대로 살아가겠죠. 윤서아는 시선을 내렸다. 당신이 부럽네요. 왜요?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니까요. 하지만 저는 일, 직함, 권력 없이는 제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겠어요. 지훈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알고 싶으세요? 단 하루만이라도 멈춰 서세요. 휴대폰을 끄고 하준이와 시간을 보내고 그 아이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어쩌면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윤서아는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흔들렸다. 노력해볼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시계를 보았다. 순찰을 계속해야겠습니다. 당신도 이제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마워요. 천만에요. 힘들면 언제든 여기로 오세요. 저는 매일 밤 순찰을 돕니다. 그가 떠났다. 윤서아는 테라스에 홀로 남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이해해주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이상하고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따뜻했다. 다음 날 윤서아는 몇 년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휴대폰을 끄고 아침에 하준을 깨워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아이는 기쁘게 먹었다. 엄마, 이거 엄마가 만든 거야? 아이가 물었다. 응, 우리 아들. 맛있어. 응, 또 해줘. 윤서아는 미소 지었다. 그러자 그들은 하루를 함께 보냈다. 공원에서 산책하고 회전목마를 타고 오리에게 먹이를 주었다. 하준은 웃고 뛰고 10분마다 그녀를 껴안았다. 엄마, 엄마랑 있으니까 너무 좋아. 아이가 말했다. 매일 이랬으면 좋겠어. 윤서아는 아들을 보며 깨달았다. 이거구나. 이것이 바로 살아야 할 이유구나. 계약도, 돈도, 권력도 아닌 이 미소와 이 포옹, 그리고 내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저녁에 하준이 잠들자 윤서아는 휴대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 123통, 메시지 84개. 모두 긴급하고 중요한 것들이었다. 그녀는 몇 개를 읽다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다면 어떨까? 밤에 그녀는 다시 테라스로 나갔다. 지훈이 문 옆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다. 하루는 어땠습니까? 그가 물었다. 최근 몇 년간 최고의 날이었어요. 그녀가 고백했다. 그렇다면 잘하신 겁니다. 윤서아는 가까이 다가갔다. 지훈 씨, 가끔 여기 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저는 매일 밤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들은 말없이 서서 도시를 바라보았다. 높은 곳에 선 두 개의 외로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두 사람,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두 개의 심장, 그리고 그들 사이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싹트고 있었다. 아직 사랑은 아니었지만 조용하고 깊고 진실된 유대감. 어떤 약보다도 더 강하게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것. 윤서아는 그것을 느꼈고 두려웠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지만 이것은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통제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고 싶었다. 한 달이 지났다. 윤서아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 이제 자정이 아닌 저녁 7시에 퇴근했다. 주말은 하준과 함께 보냈고 집에 일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사회는 변화를 감지하고 불안해했다. 정기회의에서 이사회 부의장이자 차가운 눈과 강철 같은 결단력을 지닌 리처드 김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윤 대표님, 당신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 빠지고 출장을 거부하며 결정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윤서아는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저는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CEO가 통제력을 잃는 것은 나쁩니다. 리처드 김이 반박했다. 회사는 당신의 부분적인 참여가 아니라 완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회사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표는 떨어지지 않았고 수익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리처드 김은 눈을 가늘게 떴다. 문제는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고 투자자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투자자들이 다른 대표를 찾으라고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보고서의 숫자를 위해 제 삶을 희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나갔다. 등 뒤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리처드 김이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녀가 스스로 우리 손에 카드를 쥐어줬군. 그날 저녁, 리처드 김은 소수의 인원을 모았다. 3명의 이사, 2명의 대주주, 그리고 사설 탐정.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윤서아는 결단력을 잃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 그녀의 부적격성에 대한 증거를 모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그녀를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주주 중 한 명이 물었다. 지표는 정상인데? 지표는 그렇죠. 하지만 그녀의 정신 상태는 아닙니다. 리처드 김은 서류 폴더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한 달 전, 그녀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정보는 묻혔지만 제가 의료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몸을 숙여 서류를 읽었다. 또한 그녀는 아들을 두고 소송 중입니다. 전 남편은 그녀를 정서적 불안정으로 고소하고 있고요. 증인과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사회에 제출하면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사생활이야. 다른 주주가 반박했다.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어. 회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녀는 대형 계약을 거부하고 근무 시간을 줄이며 중요한 협상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아웃, 우울증, 경영 능력 상실의 징후입니다. 리처드 김은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다음 회의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최대한의 증거를 수집할 겁니다. 탐정이 그녀를 미행하며 의심스러운 모든 것을 기록할 거고요. 그런 다음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겁니다. 윤서아는 물러나고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게 정말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나? 그들 중 한 명이 물었다. 물론입니다. 리처드 김이 차갑게 대답했다. 강한 자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아. 밀어줘야지. 지훈은 그 음모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는 옥상에서 근무하며 층을 순찰하고 있었다. 회의실이 있는 45층에서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듣고 걸음을 멈춰 귀를 기울였다. 증거를 모을 거야?
약물과다 복용, 소송. 그녀는 버티지 못해 리처드 김의 목소리였다. 지훈은 그를 즉시 알아봤다. 로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더 가까이 다가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기를 켰다. 10분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겼다. 목소리가 잦아들자 지훈은 재빨리 자리를 떠나 테라스로 내려갔다. 벤치에 앉아 녹음을 다시 들었다.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들은 그녀의 약점, 그녀의 고통, 그녀의 과거를 이용해 그녀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지훈은 휴대폰을 꽉 쥐고 생각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경비원인데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어? 하지만 그는 아내의 말을 떠올렸다. 도울 수 있다면 도와줘. 그게 어렵더라도 그는 도울 수 있었고 도와야만 했다. 다음 날 지훈은 윤서아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요청을 전달했다. 저녁에 윤서아가 직접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 씨, 만나자고 하셨다면서요? 네, 급한 일입니다. 중요합니다. 좋아요. 내일 저녁 6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정확히 6시에 윤서아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서류에 서명하다가 그를 보고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앉으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는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윤 대표님, 제가 우연히 대화를 듣고 녹음했습니다. 이걸 들으셔야 합니다. 그는 녹음을 틀었다. 윤서아는 말없이 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갔다. 녹음이 끝나자 그녀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리처드,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비열할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훈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고백했다. 그들이 옳아요. 저는 정말 약물과다 복용을 했고 아들을 두고 소송 중이죠. 그들이 이걸 이사회에 제출하면 저는 질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변했습니다. 한 달 전에 당신이 아니잖아요. 윤서아는 그를 보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지훈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럼 싸우세요. 그냥 그들에게 승리를 내주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싸우는데 지쳤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증명하는데도 지쳤고요. 어쩌면 정말 그들에게 회사를 넘겨줄 때가 된 건지도 몰라요. 하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아닙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지금 물러나면 그들이 이기는 거고 하준이는 엄마가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걸 원하십니까? 윤서아는 침묵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들을 앞지르세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약물과다 복용과 소송에 대한 진실을, 그리고 당신이 변했다는 사실을 직접 밝히세요. 당신이 숨지 않는다는 것, 실수를 인정할 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윤서아는 생각에 잠겼다. 그건 위험해요. 네, 하지만 침묵하면 그들은 어차피 폭로할 겁니다. 자기들 방식대로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당신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정말 이게 통할 거라고 믿으세요? 믿습니다. 사람들은 정직함을 존중합니다. 그게 불편한 진실일지라도요.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보죠. 이틀 후 윤서아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모두가 영문을 모른 채 참석했다. 리처드 김은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이런 수를 예상하지 못했다. 윤서아가 테이블 상석에 섰다. 제가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한 달 전 저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자살 시도가 아니라 실수였습니다. 저는 지쳐 있었고 너무 많은 약을 먹었고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구조되었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회의실이 웅성거렸다. 또한 저는 아들을 두고 소송 중입니다. 윤서아가 말을 이었다. 전 남편은 양육권을 요구하며 제가 나쁜 엄마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가 옳습니다. 저는 가족보다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고 이것이 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리처드 김이 일어섰다. 윤 대표, 당신이 방금 회사 경영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녀가 반박했다. 저는 제가 잘못했고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삶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일하는 법을 압니다. 그리고 결과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수익은 증가했고 프로세스는 최적화되었으며 제가 위임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팀은 더 잘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리처드 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제 과거를 이용해 저를 공격하려 했고 증거를 수집하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앞질렀습니다. 강한 자는 진실로부터 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받아들입니다. 리처드 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이 어떻게? 당신들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녀는 녹음기를 켰다. 리처드 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강한 자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아. 밀어줘야지.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이사회 의장인 백발의 노인이 일어섰다. 리처드 김, 이게 사실인가? 리처드 김은 침묵했다. 대답하게. 네, 그가 간신히 내뱉었다. 하지만 저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자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겠지, 의장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해고야. 즉시. 리처드 김은 벌떡 일어나 서류 폴더를 테이블에 내던졌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윤서아에게 쏘아붙이고 나가버렸다. 윤서아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속이 떨렸지만 그녀는 꿋꿋이 버텼다. 의장이 그녀에게 돌아섰다. 윤 대표, 당신의 정직함은 존경받을 만합니다. 이사회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계속 일해주되 자신을 돌보세요. 우리는 이런 대표를 잃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났다. 모두가 흩어졌다. 윤서아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안도감과 피로감, 그리고 이겨냈다는 사실에 조용히 울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윤서아는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밤에 그녀는 테라스로 나갔다. 지훈이 평소처럼 근무 중이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 스스로 해낸 겁니다. 저는 그냥 도구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녀는 가까이 다가갔다. 지훈 씨, 당신은 저를 2번 구했어요. 처음엔 육체적으로, 2번째는 정신적으로.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빚은 없는 셈이네요. 당신도 저를 도왔으니까요. 제가요. 어떻게? 정상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움과 고통, 약점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으니까요. 그걸 기억하는 건 중요합니다. 윤서아는 미소 지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네요. 박지훈 씨, 당신도요. 윤서아 씨. 그들은 나란히 서서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벽이 없었다. 따뜻하고 신뢰 가득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무언가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3개월이 지났다. 윤서아는 하준에 대한 소송에서 이겼다. 그녀가 변한 모습을 본 전 남편은 물러섰다. 이제 아이는 행복하게 관심 속에서 그녀와 함께 살았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윤서아는 더 많은 업무를 위임하고 팀을 신뢰하며 정시에 퇴근했다. 수익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성장했다. 지훈은 계속 경비원으로 일했다. 그들은 매일 밤 테라스에서 만나 삶과 아이들,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느 날 저녁, 윤서아가 물었다. 지훈 씨, 왜 다른 일을 찾지 않으세요? 당신의 경험이라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요. 그는 피식 웃었다. 어쩌면 제가 여기 옥상에서 근무하는 걸 좋아하는지도 모르죠. 당신과 이야기하는 거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좋아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아 씨,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지금 행복하세요?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행복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일주일 후, 윤서아는 지훈에게 회사 직책을 제안했다. 인사팀 총괄이사, 적절한 급여, 편한 근무 시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지훈은 돈 때문이 아니라 그녀와 더 가까이 있을 기회를 위해 수락했다. 그들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숫자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그에게 경영, 전략, 협상을 가르쳤다.
그들은 서로를 보완했다. 준서와 하준은 친구가 되어 함께 놀고 숙제하고 웃었다. 어느 날 하준이 그림을 그렸다. 나란히 있는 두 채의 집과 손을 잡고 있는 네 사람. 이건 우리야, 아이가 설명했다. 다 같이. 윤서아는 그림을 보고 이어서 지훈을 보았다. 그가 미소 지었다. 예쁜 애,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네, 그가 동의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다시 테라스에 서 있었다. 도시는 불빛으로 반짝였고 바람은 따뜻했다. 지훈 씨, 윤서아가 문득 말했다. 그날 밤 저에게 정신 차리세요. 새벽을 보게 될 겁니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합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저는 새벽을 봤어요. 그는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어땠나요? 윤서아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지훈이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아 씨, 저는 말을 예쁘게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상실 후에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외로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허락한다면 이 길을 당신 곁에서 함께 걷고 싶습니다. 윤서아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허락할게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도 원해요. 그는 그녀를 힘껏 진심으로 껴안았다. 그녀는 그에게 기대어 눈을 감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다. 부자여서도 강해서도 아니었다. 모든 두려움과 고통,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에필로그. 1년이 흘렀다. 지훈과 서아는 화려한 예식 없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모시고 조용히 결혼했다. 준서와 하준이 자랑스럽게 옆에 서서 증인이 되었다. 그들은 도시 외곽의 큰 정원과 그네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는 집을 샀다. 함께 일하고 함께 아들들을 키우고 함께 삶을 만들어갔다. 서아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고 지훈의 품에 안겨 편안히 잠들었다. 지훈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곁에는 가족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집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해가 지며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지훈 씨,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날 발견했던 그 밤, 기억나? 기억나. 당신은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했어. 그가 미소 지었다. 아니, 당신이 스스로를 구한 거야? 나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뿐. 서아가 그의 손을 잡았다. 지나치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남아줘서 고마워. 그들은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인생은 더 이상 전투도 외로움도 아니었다. 인생은 영원히 계속되는 새벽이었다.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고 싶은 열망으로 함께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제국보다도 어떤 권력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강했다.